그러니까 애들끼리 놀았다는 거 아니야, 그 교실에서. 맞아요. 너무 친하게 생기는 문제기도 하죠. 애들끼리 너무 친하게. 혹시 주동자가 너가 아닐까? 저 진짜 아니야? 네. 아니야? 알겠어. 자, 봅시다. 자, 아까 난생타로까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자 유아가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배쯤 되었답니다.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답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가 이 알을 보호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동물 양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물 양육, 동물들이 키워주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신화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애가 저기 좀 안 좋은 예언을 들어가지고 얘를 버려야겠다는 산속에 버렸는데 막 동물들이 지켜주고 뭐 이런 이야기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물 양육 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아 화소라고 해서 기아는 뭐냐면요, 신기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신기한 아이. 왜? 동물들이 지켜주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모두 막 먹지 않았고 길에 다 버렸으나 말과 소와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답니다. 자,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다시 돌려주었대요. 유아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자 아이가 껍데기를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답니다. 자, 다음. 자, 겨우 7살의 용모와 제약이 비범했으며,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기 영웅 일대기적 구성에서 비범한 출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비범한 출생. 자, 그래서 비범했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추었다.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주몽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주몽, 주몽이라는 뜻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고구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도 한 거죠. 고구려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활 잘 쏘는 민족 이거잖아. 그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세계에서 활 제일 잘 쏘는 민족 하면 우리 아니야? 우리나라는 저기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며. 국가대표 되면 다 금메달 따니까. 그렇죠. 신기하죠. 자, 다음. 금화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대요. 그러나 그들의 기회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아뢰었답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자,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테스트죠, 테스트. 그렇죠? 왜냐면 왕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뭔데? 금화의 아들이거든. 금화의 아들인데 금화가 지금 왕이니까 그 아들이 왕자도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잖아, 대소도. 그런데 지금 왕자들이랑 함께 자라고 있는 주몽이 너무 뛰어나니까 주몽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몽을 빨리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무슨 일부터 시킵니까? 말을 기르는 일부터 시킵니다. 천한 일을 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주몽은요, 여기에서 준마, 그러니까 아주 준수한 말, 좋은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줍니다. 왜 먹이를 일부러 조금씩 주는데? 그 말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먹이를 조금씩 주면 얘가 점점 말라갈 거 아니야. 말라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 보이는 거야? 얘는 건강하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고르겠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저기 먹이를 조금 주고 늙고 병든 말은 어떻게 했어? 잘 먹여서 살찌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은 나중에 무슨 말을 타? 살찐 말을 타요. 근데 주몽에게는 이 마른 말을 주는데 이 마른 말이 아까 뭐였어? 저 좋은 말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해치려고 막 죽이려고 쫓아갈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 유화죠, 유화. 유화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이라면 어디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주몽은 이 오이 등 3사람과 자,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3명의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이 3명의 친구가 바로 주몽이 뭐가 되는 거야? 조력자가 되는 거야. 위대한 업적을 하게 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죠. 자, 그래서 벗을 삼아 엄수에 이르러 물에게 말했대요.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자, 주몽도 생각해보면 하느님의 손자입니다. 왜? 해보수의 아들이니까. 맞죠?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강의 딸이 유화잖아. 근데 그 유화의 아들이니까 강의 신의 아들이기도 한 거야. 손자이기도 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 고귀한 혈통이 드러나죠. 주몽의 신성성. 자, 그래서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해서 지금 어디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 하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 강이 놓여있지. 도망을 막 치다가 강이 놓여있어서 더 이상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떠올라?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고기와 자라 역시 주몽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조력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너게 했답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대요. 이 주몽과 친구들만 건너가고 그 뒤에는 건너오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서 마침내 도읍을 정했으나 미처 궁궐을 짓지 못하고 비류수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뭐라고 했다?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가 바로 어디입니까? 졸본이죠. 졸본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해 고씨를 성씨로 삼았고요. 이때 주몽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12살이었다고. 굉장히 비범하지. 자, 그래서 이때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년에 즉위하여 왕이라고 일컬었답니다. 자, 그래서 왕이라고 일컬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무엇을 했다? 건국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위대한 업적, 위협을 뭐 했다? 달성했다 이 말입니다. 위협 달성.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영웅 일대기적 구성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좀 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 무엇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고귀한 혈통을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요 표가 똑같이 그대로 중앙여고 시험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빈칸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빈칸에 못 써서 서술형을 틀렸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니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건 아니지만 왜 웃는데 근데? 왜 나왔잖아요. 나왔다고? 네. 서술형에? 저 탁월한 유명. 아, 맞다. 너네는 어차피 그 유충혈전 했었지. 네. 아, 웃은 사람은 틀려서 웃은 거네 그러면? 아, 그래. 맞네. 여러분들 맞네. 유충혈전을 했구나.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맞네. 이런 씨. 그럼 여기도 있었네 범인이. 그러면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고귀한 혈통을 물려받았죠. 맞죠?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생, 기이하게 탄생합니다. 맞죠? 기이하게 탄생하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무엇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지. 그 뒤에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그러고 나서 크고 나서 위기를 한 번 더 겪죠. 그때 무엇의 도움을 받습니까?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공했다라는 게 바로 뭐야? 위협을 달성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조금 애매하면서 중요한 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조력자 누구 얘기했어요 혹시? 동물 다? 여기 나온 동물 다. 그럼 어릴 때 그 알 돌봐준 존재까지? 그럼 엄마도 조력자라고 얘기했겠네? 유화를 조력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조력자라고 누구를 조력자라고 얘기했는지도 좀 중요하거든. 왜냐면 그 어떤 자습서에는 유화를 조력자로 넣어놓고 어떤 자습서에는 조력자를 얘기할 때 유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있어요. 출판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조력자로 누구를 얘기했는지를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알겠지?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거기에 적혀있는 사람만 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선생님의 의견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조력자 누구인지 교과서 체크하세요. 자, 근데 학교에서 지금 조력자를 동물만 얘기했어. 그럼 오이 등세 사람은? 걔네도 어.
그럼 오이 등 세 사람 플러스 동물. 앞서 이제 나왔던 그 알 지켜준 그 말과 새들도 다 포함인 거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네. 모든 동물, 그 다음에 플러스 오이 등 세 사람. 그러면 나왔던 동물들 정리해보면 말과 새가 있었고요. 알 돌봐준. 맞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자라 있었지. 그렇죠? 걔네들이 그러면 다 조력자라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 근데? 그리고 그 안 밟고 피해간 애들도 그치. 걔네 다 동물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걔네들. 그래서 걔네들이랑 플러스 오이 등 세 사람 얘네들만 지금 조력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네. 그렇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슬쩍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유화도 조력자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그냥 학교에 선생님 그대로 얘기한 것 같네 보니까. 저 자습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마 학교 그 교사용 교과서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을 거거든. 여러분들 출판사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얘기했나 보네. 두 개 합치면 그냥 전부 동물들이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거 그럼 그대로 얘기하셨나 보네요. 자, 그래서 건국 신화로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혹시 바리공주 했어?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리공주 이야기 잠깐 나와 있어요. 주몽 시간랑 뭐 해야 됩니까? 비교, 대조해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자, 바리공주는 오구대왕의 7번째 딸이랍니다.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아들을 낳으려면 혼사를 서두르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결혼하여서 딸만 연거푼하게 된대요. 자, 7번째 딸로 태어난 바리공주는 부모님에게서 뭘 당해요?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의 고난이죠. 자, 버림받는 이야기는 진짜 신화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노 부부에게 키워집니다. 바리공주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온 곳인데, 자, 버려진 공주라는 뜻이래요. 바리공주의 부모님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자식을 버린 죄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죽을 병을 얻게 됩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약은 서천서역국,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이죠. 서쪽나라입니다. 서쪽나라. 자, 서역국에 있는 생명수와 꽃이었답니다. 6공주가 모두 핑계를 대며 가지 않겠다고 하자 하는 수 없이 오구대왕은 자신이 버린 바리공주를 찾아가서 부탁하기에 이르는데요. 자,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리고자 어디로 떠나? 서천서역국으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대요. 이게 바로 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자, 서천서역국에 도착한 바리공주는 무장승에게 생명수와 꽃을 달라고 부탁하지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승은 바리공주가 7 아들을 낳아주고 7회를 살아야 약을 주겠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무장승의 요청을 모두 들어준 바리공주는 생명수와 꽃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명수와 꽃으로 되살립니다. 이후 바리공주는 죽은 이들을 저승으로 편안히 인도하는 신이 되고, 자, 그래서 신이 됐다라는 점에서 인물을 뭘로 했어? 신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바리공주의 아이들도 7개의 별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 바리공주 이야기가 저기 어린애들 읽는 동화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도 합니다. 혹시 알아요? 내가 옛날에 그 애기들 책 읽히는 일도 했었거든. 진짜요? 독서 선생님도 했었어요. 그 7살 된 애들, 아직 한글도 다 못 된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책 읽히고 그래서 책 읽어주고. 왜? 아니, 저 생각은 왜? 애들 되게 좋아했어, 애기들이. 그러니까 나를 제일 싫어하는 애들 딱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 제일 싫어했어. 그냥 잔소리도 하고 뭐라도 하고. 왜냐면 그 밑에 학년 애들은 혼을 잘 안 내니까 다 이제 좋아하죠. 하여튼 자, 그래서 7개의 별인데 이거 뭐 말하는 건데? 북두칠성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북두칠성을 일단 신화죠. 자, 봅시다. 주몽신화와 의 차이점.
뭐가 차이점인데? 뭐가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신격화. 주몽은 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 여기에 바리공주에 혹시 조력자 얘기 학교에서 했어? 조력자 얘기 안 했지. 그렇죠? 이 오구대왕을 보고, 아니 오구대왕이란다. 쟤 누구냐? 무장승. 무장승을 보고 조력자라고 얘기 안 했을걸? 맞죠? 자 그럼 조력자 등장해 안 해? 등장해. 지금 여기 지문으로만 보면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본문 주몽 신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죠? 자, 그다음 혹시 학교에서 이것도 얘기했어요. 특징하면서 왠지 너네 학교 이거 그냥 그대로 정리했을 것 같은데 일기 무속 제2에서 불리는 구비 문학 중에 하나다. 했어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의 유래를 밝히는 본풀이다. 했나? 본풀이 문학이라는 말 했어 안 했어? 본풀이 문학 가끔씩 여러분들 저기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쳤던 모의고사 중에 아마 본풀이 문학이 하나 있었을걸? 세경 본풀이였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무속신화라는 얘기도 안 했어. 무슨 그랬어?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무속신화야 무속신화. 왜냐면 신과 관련돼 있잖아. 그리고 이 신이 무엇의 일을 관장하고 있어? 인간의 일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속신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시대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이 무속인들이 신으로 모시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비는 겁니다. 그 무속신화 관련되어 있는 인물 여러분들 좀 알만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이건 좀 알아둡시다. 일단 앙이 만들어주는 할머니 누구야? 오상 책 좀 읽었네. 삼신할매라고 하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책 읽을 때 책 좀 읽지. 책 안 읽고 있어요. 사탕만 바라죠. 그다음 두 번째, 부부의 연을 맺어주게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를 거야. 이건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옵니다. 월하 노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만들어주는 할아버지입니다. 월하는 달빛 아래라는 뜻이야. 달빛 아래에 있는 노인인데 고전 시가에 보면 가끔씩 월하의 연분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월하의 연분은 부부의 연분을 말합니다. 부부의 인연. 알겠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뭐 저기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한가는 이것도 예전에 이제 저기 필기를 냈던 건데 그대로 쓸게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가를 좀 많이 했잖아. 그렇죠? 작년에 제방 내가 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향자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막 낯설지는 않을 거고. 혹시 낯설어요? 향가의 형식적 특징. 봐봐. 향가는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 향가 몇 구체? 4구체. 그렇지. 4구체. 그 다음에 8구체. 그 다음에 19채 향가.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이 4구체, 8구체, 19채 향가 중에서 가장 좀 이제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향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채 향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9채 향가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였어? 3단 구성이었죠. 기서결의 구조. 자, 그래서 향가의 이 기서결의 3단 구성이 어디까지 계승됐다고 보통 얘기한다고 해요? 어디까지 계승됐다고?
시조에 계승됐다고. 그 작년에 학습활동이 다 있었잖아 여러분들. 그거 저기 시험에 나온다고 그 내용 가서 쳐놓고 외웠을 텐데. 자, 그래서 이 3단 기서결의 3단 구성이요 여러분들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이제 3단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한국 문학으로서의 계승이 되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결사 기서결의 결사의 첫 어절은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다?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다. 그게 또 뭐랑 비슷하다? 시조의 어느 부분? 시조의 어느 부분? 종장에 뭐? 제일 처음 뭐? 감탄사? 10년을 경영하여 초르산간 태워내는 대신 초르산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단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강사는 뭐였어? 뭐가 고정돼 있어?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뭐야? 계승되었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자, 그래서 한국 문학에 계승되는 어떤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 찬기파란가 보면요, 자, 충담사가 지었어요. 여러분들 그 제막맹아는 누가 지었는지 압니까? 월명사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야? 승려라는 겁니다. 승려. 여러분들 향가는요 아무나 지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봐도 어려워. 해석이 여러 가지잖아. 그때는 오죽했겠냐고요. 자, 그래서 진짜 집중하자. 살게 냅둬 그냥. 안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죽일 수 없다면 뭐? 사는 거지. 반팔 입고 있는 누군가 물리겠지 뭐. 한 명 물리면 그 뒤에는 안 물리겠지. 누가 희생해? 자, 아빠. 누가 희생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뭔 얘기하고 있었냐? 그래서 제막맹아는 월명사가 지었고 창기파란가는 충담사가 지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승려라는 거야. 승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승려가 한가를 좀 많이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에 대한 이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걸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그 문자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귀족들이나 승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기파란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썰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는지 어떤 그 배경 설화를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요 창기파란가 이번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시험 나온 이제 보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인용을 좀 하자면 뭐였냐면 이 향가의 구비 전승 가능성이었습니다. 향가는 문자로 쓰였잖아. 그러면 문자로 쓰였으니까 구비로 전승됐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반박하는 어떤 글 자료가 보기에 나왔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충담사가 지었어. 근데 이 창기파란가는 왜 유명해졌냐면요, 충담사라는 승려가 지어서 노래로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너무 대단해서 너무 문학적으로 뛰어나서 그때 당시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래를 듣고 엄청나게 칭찬했다는 썰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충담사가 지어서 왕이 듣기까지 구전된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구전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찬기파랑가라고 하면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뭐 하는 예찬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찬기파랑가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현대어 풀이를 바탕으로 좀 보자면 학교에서 아마 이걸로 시험에 나오겠죠, 여러분들. 현대어 풀이 안 나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이거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 그냥 1대1로 다 대응해서 떠오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작년에도 여러분들 제방매가 할 때 현대어플이 안 나왔잖아. 그냥 본문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말은 뭐야? 올해도 안 나온다는 거잖아 이거. 맞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내용부터 정확하게 외워야 되니까 내용을 좀 보자면 자,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는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 여까지 해서 요 5줄이 뭐야? 지금 기에 해당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수풀이 여까지가 지금 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가 묘사되어 있냐면 기파랑의 정신이 묘사되어 있어. 그런데 학교에서 기파랑의 정신이 묘사된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이거는 제일 최근에 했던 거 아니야? 아, 한반 손 얘기하세요. 달. 여기 이거밖에 없어. 아, 그거 안 한 거고. 뒤에 했을 거 아니야. 네. 어. 제가 그때 교과서를 안 들어. 아니, 교과서를 안 들어왔는데 들었으면 아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안 들고 왔으니까 머리 돌리세요. 채미야 뭐였어요? 둘 같은 반이야? 네. 서진아 얘기하세요 그러면. 달. 달, 그 다음에 물가 얘기했어요. 기파랑의 정신. 아. 안 했어. 말도 그러면 수풀은 했어요. 줘봐 그냥 내가 볼게. 아무도 안 보겠어. 네, 맞아요. 내용 빨리 가는 거 정확하게. 아니, 수업 다한 게 아니라. 달밖에 얘기를 안 하셨네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아마 교사님 교과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실 가능성이 아, 여러분들 교과서 출판사에는 아예 달이랑 잣나무 가지 말고는 얘기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 적혀 있는 필기 그냥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냥 적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맞죠?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자, 봅시다. 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랐다가 언저리에 모래 가는 물가에 그 다음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 여라고 돼 있는데 지금 화자는 어디에 있어요?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화자의 위치는 몰라. 화자의 위치는 어디에 나와 있어? 뒤 밑에 나와 있어요. 화자의 위치는 자갈벌입니다. 알겠죠? 그럼 화자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거야. 화자가 뭐라고? 뭐라고? 아, 잡았어? 아, 오케이. 자, 화자는 지금 물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뭘 하고 있냐면 화자가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떠올리고 있냐면 기파랑은 이미 죽고 없어요.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했던 화랑인데 그 화랑의 정신은 지금까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어떨까 하고 자기 혼자 뭐 해본 거야? 상상 속에 떠올려 본 거야. 상상 속에 쫙 떠올려 봤더니 그 모습이 마치 뭐 같냐면 이 구름을 따라 떠가는 달의 모습 같은 거야. 이해돼요? 기파랑의 정신, 구름을 따라 떠가는 달의 모습과 같아. 그래서 기파랑은 지금 달처럼 만인이 우러러 봐야 되는 존재 같다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아주 맑은 물가에
푸르게 피어있는 수풀이 하나 쫙 있어요. 그 푸른 그 모습이 바로 뭔데? 이 기파랑에 또 이 아주 절개 있는 이 성품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초록색이 뭐로도 이어지냐면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잣나무 가지로도 연결이 되는 거야. 잣나무 가지도 푸른색. 잣나무도요, 여러분들 소나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시사철 푸른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푸른 빛의 이미지가 이제 숲풀, 그 다음에 잣나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전부 무엇을 상징하는데? 기파랑의 절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기파랑의 정신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미지가 구름 따라 떠가는 달 이미지 하나, 아주 맑은 물가에 떠있는 숲풀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가 지금 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은요, 기파랑이 아주 고결한 성품, 그 다음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여 라고 할 때, 그러면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보면 되겠네. 기파랑의 절개, 순수함. 이 푸른 이미지, 잣나무 가지로 연결되는 이미지. 자, 다음. 자, 이론의 자갈벌에서 화자는 지금 자갈벌에 있습니다. 자갈벌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기파랑께서 지니시고 계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갓은 뭐 갓이라고, 그러니까 갓이라고 하는 게 이제 꽃갈처럼 이 높게 솟아있는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는 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도. 자, 그래서 마음의 끝을 쫓는다, 마음의 갓을 쫓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뭔 말하고 있는 거야? 기파랑의 정신을 내가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라고 하면서 요 마지막 낙구의 첫 버전에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죠. 이음절에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은 시상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로는 주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시상을 전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시상이 전환돼. 어떻게 전환되는데? 지금까지는 뭔 생각하고 있었어? 이 기파랑의 정신에 대한 걸 묘사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야? 잣나무 가지의 이미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되던 시상이 전개된다 라고 해서 이제 시상을 전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집약적으로 형상화한다. 여기서 이제 주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마지막 결사가. 자, 다음.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꽃가리여 라고 할 때 잣나무 가지가 푸른색이라고 했잖아. 사시사철 쫙 뻗어 있어. 그게 이제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 기파랑의 고든 절개를 상징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눈이라도 덮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잣나무 가지가 너무 높게 솟아 있으니까 아무리 눈이 내려도 이 잣나무 가지 끄트머리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끝까지 드러난다는 거야, 이 푸른색이. 그런 점에서 이 눈도 덮지 못하는 꽃가리다. 위로 솟아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기파랑의 고든 절개를 상징하고, 눈은 무엇을 상징한다? 시련이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학교에서 정리한 대로만 보자면 여기 뒤에 있는 이게 딱 그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학교에서 필기를 딱 해준 건 뭐만 해줬냐면 달이랑 잣나무 가지만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보자면 달은요, 밤하늘에 밝게 뜬다. 그 다음에 하늘 위에서 모두가 우러러봐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아주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잣나무 가지가 높게 솟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봐야 돼?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봐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러러봐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는 사시사철 푸릅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푸른 빛을 잃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기파랑의 아주 높은 고든 절개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자연물에 빗대어서 인물에 대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필기해 놓은 거 보니까 향찰과 관련되어서 향찰의 표기 방식을 간단하게 좀 알려줬던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작년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막 모르진 않을 거야. 엄청 낯설진 않을 건데 어찌됐건 간에 문자는 우리 문자가 아니야.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가져왔지만 음과 뜻을 빌려서 결국 뭐대로 썼는데 우리말 어순대로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한문이라고 하는 언어도 아니고요.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도 아니야. 그냥 향찰이라고 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이 향찰이라고 하는 언어로 무엇을 이야기한다?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근데 신라는 우리 한반도 국가야. 그러니까 이 향가도 우리의 문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학습활동에 모죽지란가 했어요? 아,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지. 모죽지란가 봅시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8구체한가야.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향가 중에 가장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게 이게 바로 요 모죽지란가입니다. 찬기파란가도 해석의 여지가 좀 다양하지만 대체로 두 개로 나눠요. 번역본이 두 개라서. 얘도 번역본이 두 개인데 번역본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은 거의 한 4개, 5개로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죽지랑이라고 하는 누구를 그리워한다? 화랑을 그리워한다. 이 작품은요,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뭘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냐면 드고도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드고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랑의 부하나 제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죽지랑은 신라 삼국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초기에 굉장히 뛰어난 화랑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삼국 통일을 하고 난 이후가 문제야. 삼국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화랑의 지위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국 통일 이후에 화랑의 지위가 땅으로 떨어져. 왜 그럴까요? 전쟁을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랑은 똑똑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갈수록 이제 싸울 일이 없다 보니까 화랑의 지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좀 직책이 낮은 화랑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그냥 팔려가요. 팔려가거나 어디 뭐 창고지기로 딴 데로 뭐 발령받거나. 그래서 죽지라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드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제자는요, 부하는 딴 데로 이제 창고지기로 팔려가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별하게 됩니다. 이별하게 된 상태에서 드고가 이 죽지랑과 함께 아주 영광의 세월을 가졌던 나날들이 있잖아. 삼국 통일하면서. 그 날들과 이 죽지랑이 가지고 있었던 이 뛰어난 면들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모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 추모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사모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 근데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사모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요즘 교과서나 자습서 보면 추모의 의미로 해석하는 걸 별로 이렇게 딱히 안 넣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 추모면 뭐가 되겠어? 죽지랑이 죽은 이후에 부른 노래가 되는 거야. 사모면 뭐냐면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그리워한 겁니다. 알겠죠? 그게 좀 달라. 그렇죠? 자, 미안합니다. 사모의 의미가 아니라 추모의 의미를 더 많이 해석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불렀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석은요, 아예 어떻게 해버려? 그냥 죽지랑이 죽었다고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추모의 의미로만 해석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보자면 간 봄 그리워함에 이거거든. 자, 그래서 지나간 봄이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봄이 바로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했던 영광의 세월들입니다. 막 전쟁하고 있던. 적으세요, 이거는. 자, 지나간 봄 할 때 이 봄은요, 두 사람이 함께했던 날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계시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지금 추모의 의미로 읽고 있고요. 지금 이 시름이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지금 살아계시지 못한 존재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전각을 밝히오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는 이 모든 곳을 밝혀오신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 모든 곳을 밝혔다라고 하는 게 이 죽지랑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이 외적 아름다움, 내적 아름다움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인을 밝힐 정도의 어떤 이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외모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뭐 그랬던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늙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눈에 도름 없이인데 이거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잠깐의 시간 만에 저를 만나보는 것을 어찌 이유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점에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슬픔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안타까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자, 낭이요.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내가 뭐라고? 원래 한 마리 더 들어와. 한 마리 더 들어왔어. 자, 앞에 봐, 앞에 봐. 이 정도면 운명이야. 공동체야 우리. 자, 낭이요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그리워하는데 내가 대상을.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갈 거야. 근데 봐봐, 당신 지금 어떤 상태? 죽은 상태. 어떻게 만나러 갈 건데? 따라갈 거야? 나 죽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잘 보세요. 다복굴흥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다복숙이 우거진 무덤이라는 말인데 이 무덤이 여러분들 저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 지금 죽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제막 내가처럼 살다 보면 나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저승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실제 이 사람의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의 무덤. 자, 그래서 실제 무덤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재회 장소가 저승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복숙 우거진 무덤에 잘밤이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 그러니까 죽지랑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이 재회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저승이라고 해석을 해놨네요. 아마 교과서에 이거 자습서에 저승이라고 해석이 돼 있으니까 학교 필기도 그냥 똑같이 저승으로 적어볼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봐봐. 우리 고대 문학들 쭉 한번 살펴보면 지금 주술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들이 있었어 없었어? 시가 중에 고전소설 주목시나 빼고 없었습니다. 자,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제가야산 독서나 그 다음에 찬기파란가 모죽지란가 4개 전부 뭔데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술적인 의미, 집단적인 의미 담겨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죽지랑과 기파랑은 모두 예찬의 대상 맞습니다. 알겠죠? 둘 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죽지랑을 예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요 부분. 전각을 밝히오신. 그 부분이 이제 이 죽지랑에 대한 예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것들이 이제 이 단원에 주로 이제 좀 나왔다. 학교에서 외부 지문 얘기 따로 안 하셨어? 네. 아, 알았어. 왜냐면 주술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작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딱 넣어가지고 문제 만들면 아주 쌈박하긴 한데 대학교 선생님이 뭐 잘 모르겠네. 이번에 사직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들어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술적인 노래는 본문에 없었거든. 근데 이제 넣어주셨어. 넣었는데 물론 이제 넣었으니까 외부 지문이니까 밑에 해설도 전부 친절하게 다 달아놓기는 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주술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이나 자연물이나 이런 것들에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돼.
기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외부 지문 막 본문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문제에 딸려가지고 물어볼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물어볼 때 어떤 자연물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존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주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만 있읍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습서들 보고요. 다음 시간에 고려가요 공동 들어가겠습니다.